안녕하세요. 오늘은 자폐 자녀를 키우신 남영 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한테는 굉장히 오래된 기억일 것 같은데요. 네. 아이가 처음 자폐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을 때 그 기억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당시로는 굉장히 늦은 나이인 31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고, 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이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아이를 낳고 반년 동안 그 팔을 다쳐서 치료를 받다 보니 아주 우울하고 힘든 시기와 아이의 그 신생아를서부터 6개월까지 그 힘든 것을 적응하는 시기가 겹쳐서 나중에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는 혹시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으셨네요. 네. 그러면 네. 아이가 이 자폐 성향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이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 아이는 신체적인 발달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씩은 다르다는 느낌을 교회에 이제 같이 가서 주변에 아이들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조금 낯도 좀 덜 가리고 조금 다르다는 생각은 했지만 별로 의심은 안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20개월 터울 나는 딸을 가지면서부터 아이의 그 자폐성이 발현되기 시작을 했나 봐요.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우를 심하게 탄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일단 밥을 먹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밤이고 낮이고 2시간 자고 일어나면은 울고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텐트럼이고 멜트다운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언어 발달도 굉장히 좀 많이 달랐던 게 자기가 필요한 말, 그러니까 뭐 물을 미라 그러는데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미, 기내, 할까, 줄까 이런 정도의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아들이 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호명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수용 언어는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불러도 보지도 않고 뭐 지시 따르기 이런 건 전혀 안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기술이 모자라서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저는 자신감은 점점점 떨어지고 우울은 더 깊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아이가 남자아이들은 원래 그렇다. 그리고 뭐 아빠도 그랬다. 어찌 보면 아빠는 더 심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뭔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의심만 했지 그것을 병원에 데려가서 뭐 장애 진단을 받고 이런 건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36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 친정에서 이제 조카들하고 온천 여행을 갔는데 그때 큰 방에서 또래에 그 몇 개월 차이 안 나는 아이 5명을 한 방에서 이렇게 보신 저희 부모님께서 당장 이제 그때는 지방에 계셨는데 당장 올라오셔가지고 옆집 아주 친하게 지내는 언니하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하고 저를 불러서 얘야 아이가 좀 다른 것 같다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그럴 때는 엄마가 부정하고 아니라고 막 화가 난다는데 저는 오히려 안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보니까 분명히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수소문해서 방송에 많이 나오던 어떤 소아정신과로 아이를 데리고 간 게 36개월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 전까지 굉장히 답답하셨겠어요. 답답하고 무력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써도 저는 주로 체계 의지를 해서 이렇게 육아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했는데 그때 뭐 폭풍 같은 엄마, 뭐 태양 같은 엄마, 뭐 이런 책도 있고 서양 육아 책들도 있었는데 맞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리무중인 상태,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상태였어요.
그럼 소아정신과에서는 어떤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이제 반응성 애착 장애, 이제 초기 양육자와 초기 애착이 형성되지 않아서 아이가 후천적으로 자폐 상태에 빠진다는 이 그 반응성 애착 장애가 굉장히 유행병처럼 그 진단이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한테 일단 검사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응성 애착 장애와 아이가 보이는 그런 그 지금 보니까 자폐로 인한 그런 이제 말 못 알아듣고 그런 이제 반항적인 그런 행동들을 보고 적대적 반항 장애라고 이렇게 잠재적인 진단을 붙여서, 왜냐하면 제가 너무 양육 기술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이하고 애착이 형성이 안 됐나 보다. 모든 걸 이제 제 탓으로 돌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놀이 치료하고 작업 치료를 해야 되는데 대기가 6개월, 1년이다. 그래서 우선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 PET라고 부모 양육 기술 훈련이라는 것을 그 프로그램을 들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반영적 병청이라는 그 단어를 처음 알았고, 그때 배운 기술은 당시에는 하나도 못 써먹고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소통이 되면서부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이런 이제 아이의 문제점들을 의사가 이야기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반반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 내지는 엄마가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만들었냐는 차가운 시선 반, 또는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아니 저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반반이었어요. 가장 이제 중요한 절반의 몫을 해야 되는 아빠가 이제 자기가 못 받아들이니까 네가 애를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애를 도로 돌려놔라 할 정도였고, 시댁의 시선은 너무 차가웠고 또 친정의 시선은 너무 안타까워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때만 해도 냉장고 엄마 이런 그 이론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그래요.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점이 발견이 되면 모든 포커스를 엄마한테 두거든요. 그때 당시는 뭐 아이한테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모두 엄마 탓으로 돌리니까 저는 그냥 다 자동적으로 제 탓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라도 무엇을 해서라도 내가 이 아이를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라는 그런 불타는 신념 하나로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죠. 요즘도 이렇게 자폐 진단이 되면서 부모 탓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치료 같은 것들을 하시게 되었어요? 어떤 치료라든지? 네, 생각보다 대기가 조금 짧았고 그 동안에 작업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근데 치료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랐고 아이는 전혀 뭐 달라지지 않았고, 하지만 생명줄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센터 다니는 게. 근데 그 센터가 갑자기 문을 닫고 그때 진짜 너무 막막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지역이 그때만 해도 센터들이 주로 이제 강남에 모여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아이를 데리고 어린아이를 또 키우는 입장에서 강남으로 아이를 데리고 센터를 간다는 거,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우연히 바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센터를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센터에도 아이들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제 첫 멘토였어요. 예, 그래서 그 정말 선생님이 권하시는 대로 이제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강요하지 않고 무조건 들어주고 하는 식으로 주로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종류의 치료에 이제 그 선생님한테 다 맡겼죠. 그 선생님이 설명을 참 잘해주셨고 그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시니까 저랑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치료 40분 하고 나서 한 2시간 얘기할 때도 있고 같이 밥도 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볼풀장을 하나 크게 만들어서 아이는 거기서 막 정신없이 놀고 있을 때 또 대기할 때 제가 거기에 있는 책들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책들을 보면서 그 중에
어느 자폐인 이야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내 아이는 자폐성 장애인이구나라는 정말 확신을 가지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께서 그 전반적 발달장애 PDD-NOS 정도로만 얘기를 하시고 지켜보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이상 다녔어요.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아이 자폐 아닌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어렵사리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더미북이라고 아이바 로바스 박사가 쓴 책을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안 되니까 부모들이 번역을 해서 이렇게 그 A4 용지로 돌아다니는 그거를 구해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아이바 로바스 박사의 그 ABA라는 거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이론만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알아보니까 하는데도 제대로 없고 그렇게 다닐 만한 그런 뭐 상황도 안 됐고 해서 그러면 이 이론을 가지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궁금증을 써서 선생님한테 갖고 가서 질문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또 해보고 안 되면 또 물어보고 정말 귀찮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통해서 저는 이제 템플 그랜딘 엄마처럼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런 목표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템플 박사님의 책은 많은 부모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스스로 이제 책을 읽고 일상에 적용하신 게 네. 지금도 가장 중요한 그 아이들 발달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벌써 터득을 하셨네요. 처음에는 이제 그 맹신하다시피 그 치료사 선생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의지를 해서 그랬는데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평생 장애인이라면 어쨌든 치료사 선생님들은 잠깐 만나고 말지만 저는 이 아이 옆에서 평생 이 아이를 지켜주고 끌고 가리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참 안타까웠던 게 인터넷이 거의 뭐 이렇게 없는 수준이었고 제가 2007년까지 컴맹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책에서 많은 정보들을 이제 얻고 그다음에 학회, 뭐 부모 교육 제가 처음으로 부모 교육을 간 게 저희 아이 4학년 때였거든요. 그 다음서부터는 부모 교육은 다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회에 가가지고 뭐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학회에서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들을 쭉 듣고 학회마다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었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뭐 치료라든지 교육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선택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셨는지 어떤 걸 좀 이제 이 어린아이들 부모님들한테 조금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그 두 번째 갔던 센터가 또 강남으로 가셨어요. 그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저는 울면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접촉사고도 내고 이제 그러고 와서는 이제 내가 진짜 혼자로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리마인드 하면서 난감해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센터를 다니던 어떤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그 아이가 저희가 봐도 저희 아이보다 되게 심했는데 한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가니까 뭐 3년 대기 어쩌고 하는데 정말 날마다 선생님 댁에 가서 앞에서 진치고 앉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조기교실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 전에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또 1년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동네 근처에 있는 외곽에 있는 병설 유치원에도 보내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마치고 학교를 보내려고 하니까 한글도 안 되고 도저히 저 상태로는 학교를 갈 수가 없겠다 해서 그렇게 난감해가지고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조기교실을 소개를 받고 조기교실에서 정말 어렵사리 한글을 떼고 착석을 하게 돼서 1년 유예를 하면서 학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9살에 입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뭐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는 거는
상상을 못할 집안 분위기였거든요. 첫째 남편이 뭐 반대를 했었고 센터 다니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해서 맨날 싸웠어요. 맨날 싸우고 그랬는 상황이라서 진단을 받고 싶어도 병원을 갈 수가 없어서 우선의 방향은 자폐 치료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서 그 비장애 아동들이 다니는 그런 태권도, 피아노, 종이접기라든지 미술 그런 것들을 일일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선생님을 가서 이야기를 하고 될 만한 선생님이면 부탁하고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진압도 해가면서 그런 척박했던 상황이 오히려 아이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이렇게 그 선생님을 찾아다니고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면서 제가 기록을 참 많이 해놨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간 기록광입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자료로 만들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IEP 비슷하게 해가지고 의무기록지 같은 거 다 모아서 선생님한테 드리고 설명해드리고 근데 그게 부담이 돼서 안 하겠다는 선생님들도 많으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조기교실 거기도 같이 다니면서 어느 날 제가 아이 숙제를 시키면서 작은 아이 밥도 못 주고 작은 아이 어린이집에서 찾아와야 되는데 해가 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리고 아이가 무슨 죄예요. 근데 제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안 되겠다. 뭐 나 이거 평생 못 하겠고 이 일기를 정말 5배 시간을 들여서 다른 아이들처럼 비슷하게 써본들 이 아이의 인생에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미 한글은 알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학교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저 이제 선생님 숙제도 안 할 거고요. 일기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일기 대신에 아무 그림이나 하나 그려가지고 그때 이제 트레이싱 페이퍼를 그림 위에 붙여서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쉬운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대충 흉내만 내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놀러 많이 다니고 많이 보러 다니고 아이하고 정말 누워서 빈둥거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과정을 네. 거치셨네요. 요즘 부모님들은 치료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치료실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네. 그러시는데 네. 일반적으로 지금 하신 것들이 뭐 네. 태권도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아이가 또래랑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하셨네요. 네. 그런데 정작 또래하고 어울리는 거 그거 하나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전혀 도움을 받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하는 것을 안 보는 듯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연된 그런 반응들도 나타나고요. 한참 어른이 돼가지고 옛날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일반 생활의 현장에 아이가 많이 갔다는 거, 시장도 맨날 같이 가고, 그리고 이제 소나무 공동체라고 그때 당시에는 되게 획기적인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 1, 비장애 9, 요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캠프도 가고, 놀이친구라는 그런 데서 1박 아니면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만 가는 데가 있었는데 어렸으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고 발런티어들도 많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많이 어울릴 기회를 찾았죠. 그러다가 이제 3학년이 되고 수업에서 자꾸 이탈하고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상인이 엄마 언제까지 얘를 여기 놔둘 거예요 라고 하시고 저도 이제 저도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장애 진단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뭐 남편은 난리 나고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받아라. 그냥 놔두면 군대 갈지도 모른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면서 장애 진단을 이제 받으러 병원에 갔고요. 그때부터 제도권 안에 있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인지치료 이제 들어갔고 음악치료. 근데 음악치료는 참 아이가 즐거워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미술치료 같은 거 이런 게 있었고 지금처럼 뭐 ABA 이런 건 없었지만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는 출판사마다 책을 전집하러 다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와서 약간 맛배기로 이렇게 조금 가르쳐 주는 게 있었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 집에 와주세요 해서 과외를 했어요. 엄청난 비용을 들었습니다. 책도 또 때가 되면 책이 나오면 사야 되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하면서 선생님이 아이와 그 책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책에 본 것들을 실물 개념을 넣어주고 또 가서 보고 느끼게 하고 하는 그것을 제가 배웠어요. 옆에서 배우고 같이 가고 하면서 쭉 이제 그 집에서 뭔가 제가 할 일을 만들어준 거죠. 근데 그게 저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차피 이 아이가 뭐 제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할 때까지 저는 사실 그때 좀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이 20살 때까지 아이를 좀 멀쩡하게 만들어 놓고 저는 빨리 그냥 어디 저 산으로 들어가든지 도망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최대한 빨리 자립적으로 이제 만들어 보자는 게 제 목표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는 뭐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하니까 얘가 어딘가에서 밥을 나눠주면 가서 줄이라도 서야 되겠다. 뭐 그런 연습도 실제로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뭔가 요리를 가르치고 아이가 요리를 할 수 있고 밥이라도 차리고 이러면 밥 먹는 환경에 있으면 밥을 잘 얻어먹겠지.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이제 또 집도 되게 좁은 집에 당시에는 살았기 때문에 문 열고 나오면 부엌이고 이래서 아이들이 주로 부엌에서 많이 놀았어요. 콩도 많이 까고 그리고 억지로 심부름 시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심부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일상에 있는 물건들 사용법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사실 그게 일상훈련의 아주 기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이렇게 책이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한테 직접 설명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사용 방법 같은 걸 아이 수준에 맞게 천천히 차근차근 계속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옷 입고 옷을 골라 입고 이게 점점점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를 하고 싶어요. 정말 놀라운 게요. 이거는 연구 결과가 그런데 어머님은 네. 스스로 이제 뭐 이렇게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나 박사님들보다 그 과정을 뛰어넘으셔서 터득하시고 하셨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때는 캠페인 같은 것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공공 캠페인 중에서 아이들 이렇게 막 뛰어다니지 못하게 이런 캠페인도 하고 해서 저는 최대한 이 아이가 사회에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위협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행동들을 정말 아이가 알아듣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제지를 시키고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환경들도 또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이게 힘들다 싶으면 억지로 앉혀져 있지 않고 뭐 주위를 돌리기도 하고 아이가 이제 앉아서 착석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근데 지나고 제가 그 후에 2014년, 15년 그 정도 돼가지고 그 WHO에서 하는 그 CST 그거 도입 단계에서 이제 제가 말하자면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자료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너무 놀라서 제가 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참여라는 이 그 단어는 거기서 빌려가지고 왔는데 제가 했던 행동들이 참여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러면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 부모님들한테 네. 아이들 아직 뭐 장애 진단도 안 받았고 네. 자폐 의심을 하는 부모님들이 네. 많으시거든요. 네. 특별히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제 아이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리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을 후배 부모님한테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거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 첫째는 지금 정보가 너무 많고 또 사이비 치료 이런 어떤 이상한 치료들 혹하기 쉬운 그런 미혹될 만한 정보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근거 기반인 과학적인 치료만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치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치료를 선택할 때 근거 기반인 과학적인 치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거 기반이 뭐냐 잘 모르시면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나 아니면 한국자폐인사랑협회나 함께 웃는 재단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물어보시고 거기서 제대로 못 얻으면 직접 가서 면담을 신청을 하고 하셔서 치료를 선택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 근거 기반인 치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정 경제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치료를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거고요. 지속 가능한, 계속 할 수 있게 가능하면 같은 내용의 치료를 복지관이나 다른 채널로 가능하면 저비용으로 하시라는 거 권하고 싶고요. 아이도 장애를 가진 아이도 가족의 일원이거든요. 그러면 n분의 1로 나눠보시고 아이는 대문자 n이에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빼지 말라는 거. 주 양육자가 건강하고 기분이 좋아야 아이를 기분 좋게 치료하고 치료 효과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다거나 이런 것은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모 교육인데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부모 교육이라든지 캠프라든지 비장애 형제자매 그런 교육이라든지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교육에 가시고 또 학회에 가시고 못 알아듣지만 자꾸 가면은 또 알아들을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 소식들 그런 것을 받으면서 희망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그 부모님들을 만나셔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중에서 한 3사람 정도는 20살까지 갈 수가 있어요. 서로의 그 어려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데 많이 참가하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본인이 이제 정서적으로라든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네. 하신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시부모님을 23년간 모시면서 이 아이의 어려움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면서 전체적인 어려움은 줄어들지만 성인들은 성인들대로 또 어려움이 생기고 제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갱년기도 오고 또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파킨슨과 뭐 노인성 치매 이런 분들을 집안에서 모시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에 와서 그때서야 제가 상담을 찾아가서 지금도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 상담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 내 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제가 상담을 통해서 제가 길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그래요. 엄마나 주 양육자가 멘탈이 편해져야 되니까 주변에서 무료 상담도 많이 있고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상담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우울해서 이렇게 식욕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잠이 너무 많거나 적어진다 하면은 빨리 병원에 가셔서 약도 드시고 내가 아이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면서부터 제가 굉장히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됐거든요. 이쁜 옷도 많이 사 입으시고 그러니까 그 n분의 1 그 안에서 상담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보다 아이를 지원해주는 양육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 어린아이 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 세대는 상대적으로 장애 인식도 희박하고 또 제도도 많이 없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전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늘 성공신화를 써야 됐고 그러니까 전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남아있지만 주변에 많이 상황도 바뀌고 했으니까 저희가 못했던 것들, 저희가 전사 역할을 하느라고 못했던 그런 하루하루의 작은 아이의 변화와 일상의 기쁨들을 누리면서 그것을 켜켜이 쌓아가는 에세이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처럼 성공신화가 아니라 그것이 쌓이다가 보면은
일상이, 아이의 일상과 나의 함께 가는 일생이 편안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모토를 드리고 싶은데, 천천히 그리고 함께. 천천히는 나에게도 하는 이야기고 아이에게도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끌고 갈 수 없고 아이는 아이의 속도대로 성장을 하는 거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남영 이사님의 자폐 자녀를 키우신 이야기와 그리고 경험 그리고 좋은 교훈들을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